소나기와 소내기. 잠깐! 일단 두 번을 이나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인성덕무 여유. 다시 소나기와 소내기. 인성덕무 여유. 인성열기. 스님, 비가 내리지 않아 걱정입니다. 저녁 때쯤 비가 올 테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오. 인성사전.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를 여유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인력, 지추. 한일, 입력, 알지, 가을추. 하나의 나뭇잎을 보고 가을이 옴을 안다라는 뜻으로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장차 올 일을 미리 짐작한다라는 말이에요. 넓은 논밭이 시원스레 펼쳐진 시골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가뭄으로 메마른 밭을 갈았어요. 이따금 뽀얀 먼지바람이 농부의 이마를 훑고 갔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다 말라가네. 다 말라가. 귀 오줌만큼이라도 비가 와야 하는데. 몇 달째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논과 밭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농부는 원망스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참말로 하늘은 어찌 저리 쨍하니 맑을꼬. 애써 지은 농사 모두 망치겠구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산을 넘어갈 무렵 한 스님이 목탁을 치며 농부를 찾아왔어요. 하룻밤만 묵어가고 싶습니다만 저기 아랫방에서 묵어가쇼. 농부는 낡은 부채를 연방 펄럭이며 말했어요. 허참, 여름도 아닌데 왜 이리 더울꼬.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아 속이 타는데 웬 땀은 이리 흐르는 건지. 다음 날 아침 길 떠날 채비를 하던 스님이 농부에게 물었어요. 주인장, 무슨 근심이라도 있소? 근심은 무슨.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농부는 귀찮은 듯 대답했어요. 그러지 말고 말해보시오.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걱정은 나누면 반이라 하지 않소? 보면 모르겠소. 농사꾼이 농사 걱정 말고 또 뭐가 있겠소. 비가 안 내리면 모내기 못하고 모내기 못하면 추수할 곡식 없고 곡식 없으면 모두 굶게 되니 걱정이 대산입죠. 농부의 푸념을 듣던 스님이 허허허 웃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걱정 마시오. 한바탕 비가 쏟아질 테니. 비가 온다고요? 이렇게 날이 맑은데 비는 무슨. 농부는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저녁 때쯤 분명히 비가 올 거요. 참, 스님이 무슨 부처님이라도 되시오. 비 오긴 이미 그른 하늘이요. 곧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좋소 좋아. 그리 우기시니 나와 내기를 하시구려. 오늘 밤 비가 쏟아진다면 저 누렁이를 부처님께 시주하겠소. 시주는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스님이나 절의 물건이나 돈을 베풀어 주는 일입니다. 농부가 소를 가리키며 자신 있다는 듯 큰 소리 쳤어요. 그러자 스님이 등짐을 내려놓으며 좋소.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 없소만. 시주받은 것을 모두 주고 가리다. 그때부터 스님과 농부는 저녁이 되길 기다렸어요. 농부는 배고픈 것도 있고 맑은 하늘만 뚫어져라 바라봤지요.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서서히 하늘을 뒤덮더니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얼씨구나, 비다. 비가 오는구나. 정말 비가 오는구나. 하하하. 농부는 아이마냥 마당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굵은 빗줄기에 먼지 날리던 땅도 촉촉하게 젖어들었지요. 스님은 혹시 부처님과 통하시는 분이요? 허허,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럼 어찌 비가 올 걸 아셨소? 어제 무척 후텁지근했지요. 축축한 공기 때문에 땀도 잘 마르지 않고요. 어휴, 말도 마슈. 어젯밤엔 정말 온몸이 끈적끈적해서 한숨도 못 잤소. 그리고 제비도 낮게 날았지요. 제비야 낮게 날기도 하지 않소? 벌레는 비가 올 때쯤이면 풀숲에 몸을 숨기기 때문에 제비도 벌레를 잡으려고 낮게 난답니다. 그래서 제비가 낮게 날아다니는 것은 비가 올 징후지요. 징후는 겉으로 나타나는 낌새, 즉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를 말합니다. 농부는 감탄한 듯 스님을 쳐다보았어요. 또 어제 개미들이 높은 처마로 이사가는 것도 보았지요. 개미도 비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럼요. 개미는 비가 오면 집이 잠길까봐 미리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아하. 농부는 스님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어요. 비가 와서 즐거워하던 농부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아차차, 비가 오면 소를 시주하기로 했지. 농부는 터벅터벅 외양간으로 가서 소를 끌고 나왔어요. 스님, 여기 시주할. 그런데 스님은 벌써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이때부터 갑자기 내리는 비를 소내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농부와 스님이 한 내기가 소내기라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지금은 소나기라고 부르지만 말이에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가뭄. 여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를 가뭄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가뭄은 큰 재앙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가뭄이 계속되면 왕이나 마을의 장이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의 기우제를 지냈어요. 목탁. 불교에서 스님들이 불경을 읊을 때 혹은 불궁을 드릴 때나 사람들을 모을 때 두드려 소리를 내는 도구예요. 나무를 둥글게 깎고 수업을 파서 방울처럼 만든 다음 고리 모양의 손잡이를 달았어요. 원래는 밤낮 없이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를 본받아 불경을 외우라는 의미로 모거라고도 불렀어요. 소나기. 맑았던 하늘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로 잠깐 동안 세차게 내리죠. 주로 여름날에 많이 볼 수 있는데 후텁지근한 여름날 소나기는 세상을 촉촉하게 적셔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속까지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주지요. 인성절래 요술항아리 소나기와 소내기에 담긴 소 이야기. 농사를 짓고 살던 옛사람들에게 농사일을 도와주던 소는 매우 중요한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소를 생구라고 부르며 한 식구처럼 여겼지요.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어서도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소와 소에 대한 옛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산매. 재미난 소 이야기. 스님께서 소를 받지 않으신다니 그럼 소 대신 재미난 소 이야기를 들려드리리다. 소는 원래 하늘에 제사 지낼 때 바치는 귀한 동물이었지요.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소망을 빌던 소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풍년을 기원하는 선농제향.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소를 바쳤어요.
농사에 꼭 필요한 귀한 소를 제물로 바치며 풍년이 들고 많은 사냥감을 얻게 되기를 기도했지요.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왕이 직접 소를 제단에 바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선농제양이라는 제사도 지냈지요. 선농제양을 지냈던 선농단은 지금도 서울 제기동에 남아있어요. 선농제양을 올린 후 왕은 옆에 마련된 작은 밭에서 직접 밥가는 시범을 보이며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했어요. 선농제양 후에 먹던 설렁탕. 선농제양을 지낸 후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를 고아 만든 탕을 대접했어요. 그 탕의 이름을 선농단에서 따와 선농탕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발음하기 편한 설렁탕으로 바뀌었어요. 농사일을 관장하는 농신. 고구려 시대에 그려진 벽화 중에 농신도가 있어요. 바로 농업을 관장하는 신인 농신을 표현해 놓은 그림이지요. 그 농신의 모습은 얼굴과 몸의 위쪽은 소, 그 아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미 소는 농사일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런 소를 농사의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든든한 살림 미천 소 이야기. 우리 농부들은 힘든 농사일을 척척 도와주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톡톡한 살림 미천이 되어주는 소를 애지중지하며 길렀어요. 사람을 도와주는 식구 같은 소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농사에 소를 이용하는 우경. 소로 밭을 가는 것을 우경이라고 하는데 기록에 따르면 소를 농사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신라 지증왕 때부터라고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는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동물로 여겨져 왔지요. 사람이 하면 하루 종일 갈아야 하는 논과 밭을 소는 강한 힘으로 금세 갈아엎어 놓아요. 게다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만한다며 보채지도 않으니 농부들이 식구처럼 여길만 하지요. 짐을 나르는 소. 소는 농사일을 도울 뿐 아니라 달구지를 끌며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했어요. 자동차가 없던 옛날에는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주로 달구지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소는 이래저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물이었어요. 부엌 옆에 마련된 외양간. 소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소가 머무는 외양간도 집에서 가장 따뜻하고 쾌적한 곳에 마련해 주었어요. 주로 부엌 곁에 두었는데 겨울이면 짚을 쌓아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여 시원하게 해주었죠. 때마다 외양간을 청소해 주었고 소의 털도 빗질을 하여 윤기 나도록 잘 돌보았어요. 소 여물을 저장하는 여물방. 지금도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집에 가면 소의 먹이가 되는 여물을 보관하는 여물방이 있어요. 여물방은 여물이 썩거나 얼지 않도록 여름에는 시원하게 문을 열어놓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불을 지펴놓지요. 여물방에는 여물뿐 아니라 고구마, 감자, 말린 채소 같은 음식을 보관하기도 하고 손님이 오시면 손님방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스님은 어떻게 비가 내릴 것을 알았을까요? 하늘에서 정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스님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혹시 자연현상 속에 그 답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야기 속 장면들을 잘 살펴보며 비가 내릴 것을 예측할 만한 일들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이야기에는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자연과학 지식이 가득 담겨 있어요. 과학적인 일기예보를 할 수 없었던 옛날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날씨를 예측하곤 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비가 오기 전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야기해 보세요.
비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림 속에서 찾아보며 스님이 어떻게 비가 올 것을 미리 알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 속 한자 사전, 한자 성어 사전. 장부일원 중천금. 늠름하고 씩씩한 사내라면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 무거워야 해.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한 번 한 말은 꼭 지켜야 하지. 그러니 어쩌겠어. 아무리 귀한 소라도 일단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시주하는 수밖에 없지. 알쏭달쏭 논술산맥. 비를 표현한 이름 짓기. 우리말 중에는 비를 표현하는 예쁜 이름들이 많아요. 그 이름들은 비가 내리는 모양을 떠올리며 지었다고 해요. 비의 모양을 본떠 만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예쁜 이름들을 익혀보세요. 그리고 빈 곳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떠올리며 새로운 이름을 지어보세요. 주룩주룩 작달비, 밤에 슬쩍 도둑비, 보름 무렵 보름치, 우레와 함께 우레비, 금음 무렵 금음치, 가루처럼 포슬포슬 가루비, 먼지만 잠재우는 먼지잼, 바람과 함께 바람비, 실처럼 가늘게 실비, 진흙 씻어주는 개부심, 맑은 날 살짝 여우비, 보이지 않게 안개비. 우리말을 잘 살펴보면 그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내어 지어낸 예쁜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비의 모양을 관찰하고 지은 이름들을 알아보고 새로운 이름도 지어보세요. 노래를 부르듯 반복하여 말하면서 비의 이름을 익혀보세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 그 모양을 보고 비의 이름을 맞춰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또 보름치나 금음치처럼 음력 달자에 맞게 정말 비가 내리는지도 달력을 보며 확인해 보세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1년 내내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많은 수확을 얻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뭄이 들거나 큰 홍수라도 나면 열심히 일한 농작물을 일순간에 잃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태도를 길렀답니다. 가령 비가 내릴 때 저수지에 물을 미리 받아둔다면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을 테고,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를 대비해 댐을 만들어 둔다면 홍수가 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재난을 미리미리 대비한다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소나기와 소내기 속의 스님처럼 생활 속의 사소한 자연현상도 놓치지 않고 잘 관찰하여 그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이야기 구석구석 숨어있는 교훈들을 통해 어려운 일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줄 아는 준비성을 길러보기 바랍니다. 글 작가 한미애. 인성 가꾸기. 여유란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여유에 관한 명언. 여유가 생긴 뒤에 남을 구제하려 한다면 결코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며, 여가가 생긴 뒤에 책을 읽으려 한다면 결코 책을 읽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정약용. 여우 누이. 인성덕모. 용기. 인성열기. 아, 누이 동생이 여우라니.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지. 인성사전.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나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를 용기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새옹지마. 변방새, 늙은이 옹, 달지, 말마.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으로 세상 만사는 변화가 많아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재앙도 슬퍼할 게 못 되고 복도 기뻐할 것이 아님을 이르는 말이에요. 또한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휘영청 달 밝은 밤에 부부는 삼신할머니께 정성껏 기도를 올렸어요. 부디 어여쁜 딸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부부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지만 예쁜 딸을 낳고 싶었어요. 예쁜 딸을 갖고 싶다고? 멀리서 부부를 지켜보던 여우의 눈이 달빛에 반짝 빛났어요. 10달 후 부부는 그토록 기다리던 예쁜 딸을 낳았지요. 부부는 늦게 얻은 딸을 온갖 정성을 들여 키웠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딸은 나날이 야위어 갔어요. 아가야, 뭘 먹고 싶으냐? 아가야, 어디가 아프니? 부부는 딸아이 걱정에 한숨이 끊이질 않았어요. 누이 동생아, 앵두 좀 먹으렴. 오빠들이 뒤뜰에서 먹음직스런 앵두를 따왔어요. 산딸기가 더 맛있을 거야. 이번에는 빨갛게 잘 익은 딸기를 따왔지요. 싫어, 다 싫어.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새형제는 귀여운 누이 동생이 심통을 부리자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축들이 이유 없이 하나 둘 죽기 시작했지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아침마다 하인들은 죽은 가축의 숫자를 세느라 바빴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불러 외양간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스르르 잠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다음날 어김없이 소 한 마리가 또 죽었어요. 첫째야, 지난밤에 무엇을 보았느냐? 밤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불러 외양간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도 자정이 넘어서자 눈꺼풀이 축축 내려앉아 잠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다음날 어김없이 또 한 마리가 죽었어요. 둘째야, 지난밤에 무엇을 보았느냐? 밤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셋째 아들에게도 외양간을 지키라고 했어요. 셋째 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외양간에 몸을 숨겼지요. 풀벌레 소리도 잠잠한 깊은 밤, 누이 동생이 사박사박 마당을 지나 외양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소의 간을 쑥 빼먹고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화들짝 놀란 셋째 아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다음날 아버지는 셋째 아들을 불렀어요. 셋째야, 지난밤에 무엇을 보았느냐? 누이 동생이 소의 간을 빼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어요. 오라비가 되어서 누이 동생을 시샘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셋째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쫓겨난 셋째 아들은 온종일 걸어 깊은 산속 조용한 절에 이르렀어요. 다행히 그곳에서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게 되었죠. 곱디고 온 진달래가 피고 지고 또 피고 졌어요. 부모님과 형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셋째 아들은 해가 갈수록 가족들이 걱정되었어요. 참다 못한 셋째 아들은 스님께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스님은 셋째 아들에게 호리병 3개를 주며 말했어요.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아주 급할 때 쓰도록 해라. 집에 도착한 셋째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부서진 기와 조각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 오라버니,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부모님은 오라버니를 기다리시다 돌아가시고 다른 오라버니들은 셋째 오라버니를 찾으러 떠났어요. 갑자기 누이 동생이 불쑥 나타나서 셋째 아들을 맞았어요. 누이 동생이 움직일 때마다 치맛자락 사이로 꼬리가 살랑거렸지요. 누이 동생은 저녁밥을 지어주겠다며 셋째 아들을 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셋째 아들은 이때다 싶어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어요. 오라버니, 그렇게 몰래 가시면 어떡해요? 도망가려던 셋째 아들을 발견한 누이 동생은 셋째 아들의 손과 자신의 손에 실을 묶고 밖으로 나갔어요. 누이 동생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셋째 아들은 얼른 실을 풀어 문고리에 묶고는 집을 빠져나왔어요. 텃밭에서는 누이 동생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해야 해야 빨리 져라. 해가 져서 밤이 되면 오라버니 잡아먹지.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님들 생각에 눈물을 훔치며 셋째 아들은 쉬지 않고 내달렸어요. 제주 홀딱 넘어 말 잡아먹고 제주 홀딱 넘어 오라버니 잡아먹고. 그때 셋째 아들의 등 뒤에서 누이 동생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누이 동생이 어찌나 빨리 뒤쫓아오는지 금방 잡힐 것만 같았지요. 누이 동생이 말꼬리를 잡을 듯 하자 셋째 아들은 녹색 호리병을 힘껏 던졌어요. 그러자 뾰족한 가시덩굴이 사방에서 뻗어나오더니 커다란 덤불을 만들었지요. 가시넝쿨에 휘감긴 누이 동생이 발버둥을 치자 꼬리 9 달린 여우로 모습이 변했어요. 그 틈에 셋째 아들은 더 빨리 내달렸어요. 이 정도면 못 따라오겠지. 제주 홀딱 넘어 말 잡아먹고 제주 홀딱 넘어 오라버니 잡아먹고. 셋째 아들이 겨우 한숨을 돌리는데 누이의 노랫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파란 호리병을 던졌지요. 순간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여우를 휩쓸어 갔어요. 셋째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해 또 한참을 달렸어요. 그런데 여우는 아까보다 더 빨리 뒤쫓아왔어요. 제주 홀딱 넘어 말 잡아먹고 제주 홀딱 넘어 오라버니 잡아먹고. 셋째 아들은 머리카락이 쭉 펴서고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빨간 호리병을 힘껏 던졌어요. 호리병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주인은 온통 불바다가 되었어요. 여우는 결국 불에 타 죽었어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셋째 아들은 가족을 모두 잃은 슬픔에 주르륵 눈물을 흘렸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누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친척들 가운데 남자가 여자 형제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주로 여동생을 부를 때 누이라고 하고 손위 여자 형제에게는 누나라고 하지요. 요즘에는 누이가 손위 남자 형제를 오빠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오라버니라고 불렀어요. 심통. 화낸 일도 아닌데 괜히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마음과 행동을 말해요. 심통이 나면 말도 투덜투덜 곱게 나오지 않고 얼굴도 우락부락 인상을 쓰게 되죠. 괜히 옆에 있는 물건이나 동생을 툭툭 치기도 하지요. 가축.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말해요. 소나 말은 농사일이나 집안일에 쓰이기도 하고 사람이나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지요. 닭이나 돼지처럼 고기를 얻기도 해요. 예나 지금이나 농촌에서 가축은 집안의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여우 누이에 담긴 여우 이야기. 여우가 날렵한 솜씨로 먹이를 사냥하거나 꼭꼭 숨겨놓은 덫을 살짝 피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여우가 영리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여우가 오래 살면 아예 사람으로 둔갑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한 상상으로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된 여우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구미호가 나타났다. 이야기 속에서 꽤 많고 약삭 빠른 동물로 등장하는 여우. 요리조리 덫을 피해가고 살금살금 먹잇감을 사냥하는 여우의 모습을 보고 동물치고는 너무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우가 오래 살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꼬리 9 달린 구미호의 모습. 구미호는 꼬리가 9 달린 여우로 종종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홀린 후 간을 빼먹어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미호가 사람의 간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겼지요. 구미호가 사람을 죽이고 간을 먹는 이유도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변덕 심한 여우를 닮은 여우비. 햇볕이 쨍쨍하게 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살짝 내리는 것을 여우비라고 해요. 반대로 비가 오는 중에 잠시 볕이 반짝 나는 것을 여우볕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여우를 변덕이 심한 동물로 생각했는데 이런 비나 햇볕이 여우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여우비가 오거나 여우빛이 나는 날을 가리켜 사람들은 여우가 시집가는 날이라고도 해요. 좁쌀 여우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 여우는 날렵하고 얄밉게 생긴 모습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남을 잘 속이는 동물로 묘사되지요. 그래서 속이 좁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을 좁쌀 여우라고 불러요. 작은 좁쌀을 좁은 마음에 비유하고 남을 잘 속이는 것을 여우에 비교해 만든 말이지요. 좁쌀 여우라는 말 속에는 사람에게 길들여지기 싫어하고 가끔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잡아먹기도 하는 골칫거리 여우에 대한 사람들의 좋지 않은 감정을 담은 것이기도 해요. 역사와 전설 속의 여우를 만나봐요. 여우라고 다 여우 같은 짓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와 전설을 살펴보면 지혜롭고 훌륭한 여우, 혹은 용왕도 얻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여우도 있어요. 강감찬의 어머니가 여우, 고려시대 귀주대첩의 승리로 거란족을 물리친 강감찬 장군. 바로 이 용감한 장군의 탄생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늦도록 자식을 낳지 못해 걱정하는 강감찬 장군의 아버지에게 어느 날 여우가 찾아왔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주겠소. 그 자식은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오. 라고 말하고 약속한 날 바로 강감찬 장군을 낳았다고 해요. 이 탄생담 속의 여우는 우리에게 훌륭한 장군을 선물한 지혜와 풍요의 상징이에요. 왕건의 할아버지가 여우를 물리쳤다. 어느 날 왕건의 할아버지인 작재건이 서해 바다를 건너다가 용왕을 만났어요. 용왕은 여우가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나타나 이상한 경을 읊는데 그 소리가 머리를 몹시 아프게 만든다고 하소연했지요. 작재건은 용왕이 알려준 곳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여우가 나타나자 활을 쏘아 여우를 죽였어요. 용왕도 얻지 못한 여우를 물리친 작재건의 영웅다운 힘을 보여주는 신화이지요. 원광법사의 수행을 도운 여우. 신라시대에 화랑도가 지켜야 할 계율인 세소오개를 만든 원광법사가 삼기산에서 수행을 할 때마다 바람을 타고 신비한 목소리가 들려와 가르침을 주었어요. 원광법사는 그 목소리의 가르침에 따라 중국 진나라에 가서 불법을 공부하기도 했지요. 원광법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후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이제 몸을 버리고 저승으로 가려 하니 나의 영혼을 전송해 주시오. 원광법사가 목소리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보니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숨을 몰아쉬다가 곧 죽더래요. 용광법사는 그 여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정성껏 묻어주었지요. 원광법사에게 가르침을 준 지혜로운 여우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였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세 개의 호리병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스님이 준 호리병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과연 호리병이 셋째 아들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호리병에 어떤 힘이 들어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호리병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여우 누이를 물리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호리병의 색깔과 모양을 단서로 각각의 호리병이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빨간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혹시 이 안에는 불이 들어있지는 않을까요?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생각을 키워보세요. 또 호리병 없이 여우 누이를 물리칠 방법은 없을까요? 여우가 무서워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이야기 속 속담사전. 겉 다르고 속 다르다. 호호호, 내가 여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걸. 모두들 예쁘고 사랑스러운 막내딸로만 생각했겠지. 이렇게 나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는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속담이 꼭 맞아. 그러니까 누구든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선 안 돼. 알쏭달쏭 논술산매. 나는 어떤 동물일까? 천만년묵은 동물들이 둔갑하여 마을에 나타났어요. 둔갑한 동물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동물이 변한 것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마음껏 상상해서 빈칸에 써보세요. 천만년묵은 호랑이, 곰, 박쥐, 그리고 사슴이 둔갑하여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림을 보고 어떤 동물이 둔갑한 것인지를 찾아보는 활동이에요. 동물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즉 호랑이는 용맹스럽고 곰은 순하지만 둔하고 박쥐는 줏대없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사슴은 착하고 부끄러움이 많다는 등의 고유한 이미지를 생각하며 각각의 둔갑한 여인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여러분은 여우 누이를 읽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착하고 귀여운 누이 동생이 꼬리가 9개나 달린 여우로 둔갑한 순간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웠지요. 우리 옛 이야기 중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많이 있답니다. 하지만 늘 결말은 힘없고 약한 주인공들을 괴롭히는 귀신이나 동물은 벌을 받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주인공은 승리하게 되지요. 아마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무서운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더라도 바르고 정직하게, 즉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기 바랍니다. 글 작가 박창석. 인성 가꾸기. 용기란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나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를 말해요. 용기에 관한 명언.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것도 생기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인 것이다. 권리는 그것을 지킬 용기가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